이 준엄한 교훈은 의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천성적으로 그 터전이 마련되어 있는 하나의 영혼을 찾아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내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한 충동을 억눌러 주었던 저 청교도적 규율과 결부되어 이런 영혼을 더욱 일하하는 것으로 이끌어 주었다. 자신을 억제하는 것은 남들이 방종하는 것만큼이나 내게는 자연스러웠고, 내가 굴종했던 이 엄한 규율도 혐오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나는 행복 그 자체보다도 행복에 이르기까지의 무한한 노력을 미래에서 찾았으며 이미 행복과 덕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고 있었다. 물론 14살의 소년인 나로서는 막연히 기다리는 상태였다. 그러나 알리사에 대한 사랑이 나를 거침없이 그러한 방향으로 때밀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마음의 계시였는데 그로 인해 나는 나 자신을 의식하게 되었다. 즉, 나는 내성적이며 활발하지 못하고 늘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서 남의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과감성도 없이 자기 자신을 이겨낸다는 것 외에 다른 승리를 꿈꾸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보였던 것이다. 나는 공부하기를 좋아했으며 장난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나 힘드는 것이 아니면 열중할 수 없었다. 내 나이 또래의 아이들과는 별로 사귀지 않았고 어쩌다 어울린다 해도 그것은 단지 마지못한 인사치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듬해 파리에 와서 내 동급생이 된 아벨 보티에와는 잘 어울렸다. 나는 상냥하며 낙천적인 그 소년에게 존경이라기보다는 애정을 느꼈다. 적어도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르아브르와 퐁괴즈마르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같은 중학교의 기숙생으로서 두 학년 아래였던 사촌 로베르 비콜랭은 일요일에만 만날 뿐이었다. 그가 내 사촌 누이의 동생이 아니었더라면, 게다가 그는 누이들과 별로 닮은 점도 없었다. 나는 그를 만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나는 사랑에 열중해 있었기 때문에 로베르나 아벨에 대한 우정도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알리사는 복음서에 나오는 값진 진주와 같았고 나는 그 진주를 얻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버린 사람이었다. 비록 당시 나는 아직 어린애이긴 했지만 지금 그것을 사랑이라 이야기하고 사촌 누이에 대해 느낀 감정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 그 후 내가 맛본 그 어떤 감정도 이보다 더 사랑이라는 이름에 적합하다고 여겨진 것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육체적인 가장 뚜렷한 고민으로 괴로워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내 기질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즉, 어렸을 때 나는 그녀에게 적합한 인간이 되리라 작정했고 따라서 그녀를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내 것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다. 공부, 노력, 경건한 행위 등 나는 이 모든 것을 신비롭게 알리사에게 바쳤다. 그녀만을 위해 한 모든 것들을 그녀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보다 깨끗한 덕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나는 독한 술 같은 겸양에 도취되어 있었다. 나의 즐거움 따위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나는 어떤 노력이 필요치 않은 일에 만족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나만의 이런 덕행에 대한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일까? 알리사는 그러한 내 마음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또한 그녀만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나 때문에 또는 나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꾸밈없는 그녀의 영혼 속에서는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덕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우아했기 때문에 방임 상태에 있는 것 같았다. 그 앳된 미소로 인해 그녀의 눈길에 깃들인 엄숙한 빛도 오히려 매력적이었다. 그녀가 너무나도 부드럽고 다정한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듯한 시선을 위로 치켜올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그러고 보니 외삼촌이 마음이 괴로울 때면 이 맏딸에게서 조력과 의견과 위안을 구하시던 까닭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듬해 여름,
나는 외삼촌이 자주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슬픔으로 인해 외삼촌은 눈에 띄게 늙어버렸다. 식사 때도 외삼촌은 통 말이 없다가 때때로 갑자기 쾌활한 표정을 애써 지어 보이곤 했는데 그것은 침묵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알리사가 찾으러 갈 때까지 외삼촌은 서재에 틀어박혀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알리사가 빌다시피 해야 겨우 방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알리사는 외삼촌을 마치 어린애처럼 정원으로 끌어내곤 했다. 두 사람은 꽃이 만발한 오솔길을 내려가 채소밭 층계 근처 몇 개의 의자가 놓여있는 둥그런 갈림길에 가서 앉았다. 어느 날 석양 무렵 나는 크고 붉은 한 그루의 너도밤나무 그늘 밑 잔디밭에 누워 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있는 곳과 꽃이 만발한 오솔길 사이에는 월계수 울타리가 있어서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는 잘 들렸다. 내 귀에 알리사와 외삼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막 로베르의 이야기를 하고 난 듯 싶었다. 알리사가 내 이름을 말했으므로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외삼촌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애는 언제까지나 공부를 좋아할 거야. 본의 아니게 엿듣는 입장이 된 나는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내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인기척이라도 내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기침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 여기 있어요.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소리를 칠 것인가? 내가 잠자코 있었던 것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어색하고 수줍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두 사람은 그냥 내 앞을 지나갔을 뿐이고 나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지도 못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걷고 있었다. 아마도 알리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팔에 바구니를 걸고 시든 꽃을 따버리거나 자주 몰려드는 바다 안개 때문에 울타리 밑으로 떨어진 아직 푸릇푸릇한 열매들을 줍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펠리시 고모부는 훌륭한 분이었어요? 외삼촌의 음성은 낮고 희미해서 나는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알리사는 다시 물었다. 아주 훌륭하셨어요? 여전히 희미한 대답이었다. 그러자 알리사가 또 물었다. 제롬은 총명하죠? 어떻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외삼촌의 음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네가 어떤 뜻으로 이 훌륭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먼저 알고 싶다.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아주 훌륭한 사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있단다. 나도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라고 알리사가 말했다. 게다가 또 벌써부터 어떻게 알 수 있겠니? 그 애는 아직 어리니까. 그래, 분명히 장래가 유망한 아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다. 그럼 또 무엇이 필요하죠? 글쎄, 뭐라고 할까? 신뢰라든가 조력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조력이란요? 하고 알리사가 물었다. 내가 받아보지 못한 애정이라든가 존경 같은 건 말이다. 외삼촌은 쓸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는 두 사람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저녁 기도 시간에 나는 본의 아닌 실수를 뉘우치고 사촌 누이에게 고백하리라 작정했다. 이때는 좀 더 캐물어 보려는 호기심도 섞여 있었을 것이다. 이튿날 내가 그 말을 꺼내자마자 그녀는 그렇지만 제롬, 그렇게 엿듣는 건 나쁜 짓이야. 기척을 내든가 자리를 떠나버리든가 했어야 하는 거야. 하고 말했다. 정말 난 엿들은 게 아니야. 그저 들려왔을 뿐이야. 그리고 그쪽도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 우리는 천천히 걷고 있었는걸. 그래, 그렇지만 내게는 들릴락 말락할 정도였어. 그리고 이내 들리지 않게 되었어. 그런데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물었을 때
외삼촌이 뭐라고 대답하셨지? 제롬,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다 듣고 나서 뭘 그래. 내게 한 번 더 되풀이시키고 싶은 모양이지? 아니야, 정말 맨 처음밖에 못 들었어. 신뢰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말이야.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셨어. 그래, 알리사는 뭐라고 대답했어? 그녀는 갑자기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인생에 있어서의 도움을 말씀하시길래 너에게는 어머니가 계시다고 대답했어. 아, 알리사. 어머니가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계실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일이잖아. 그녀는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떨면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그것은 모두가 너를 위해서야. 그렇지만 제롬, 나도 언젠가는 네 곁을 떠날지도 모르잖아. 나는 결코 너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이 말 속에는 나의 영혼이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어깨를 약간 으쓱해 보이고는 이렇게 말했다. 제롬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해? 하느님께는 혼자 걸어서 도달해야 돼. 그렇지만 내게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은 너야. 왜 그리스도 외의 다른 인도자를 찾는 거지? 우리가 서로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둘이 저마다 서로를 잊고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때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 나는 말로 가로챘다. 나는 우리를 결합시켜 주십사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어. 넌 하느님 품 안에서 결합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잘 알고 있어. 그것은 두 사람이 똑같이 찬양하는 동일한 것 속에서 서로를 열심히 찾는 거야. 네가 찬양하는 것을 나도 역시 찬양하는 것은 너를 찾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어. 너의 찬양은 순수하지가 않아. 너무 나를 궁지에 몰아넣지 마. 천국이라도 거기서 널 만날 수 없다면 난 멸시해버릴 거야. 그녀는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갖다 대고는 약간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당시 우리들의 대화를 여기에 옮기면서 나는 때로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의외로 그럴듯한 소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어린애들답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변명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나는 우리의 대화를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꾸며대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변명도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라틴어판 복음서를 구해서 긴 구절들을 외곤 했다. 동생 로베르를 도와준다는 구실 아래 알리사는 나와 함께 라틴어를 배웠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내 독서를 따라오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그녀가 함께 할 것 같지 않은 공부에는 나도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이것이 때때로 내게 방해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남들이 생각하듯이 내 정신적인 비약을 저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녀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나보다 앞서고 있는 것 같았다. 나의 마음은 그녀의 생각 여하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되었다. 그 당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우리가 사색이라 부르던 것도 실은 좀 더 그럴듯한 두 사람의 마음의 일치에 대한 하나의 구실, 감정의 가장, 사랑을 덮은 거칠애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나의 그러한 감정에 대해 처음에는 염려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차츰 기력이 약해짐에 따라 우리 두 사람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포용해주고 싶어 하셨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앓고 계시던 심장병의 고통이 차츰 더해갔다. 발작이 매우 심하던 어느 날 어머니는 나를 곁으로 부르셨다. 얘야, 너도 보다시피 나도 이제 늙었다. 하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언제 갑자기 너를 두고 가버리게 될지. 숨이 가빠서 어머니는 말을 끊었다.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 말을 하고 말았다. 어머니,
아실 테지만 난 알리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자 이 말이 필경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과 바로 이어졌음인지 어머니는 곧 내 말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하려던 것이 바로 그거다, 제롬. 어머니, 나는 흐느끼면서 말했다. 알리사는 날 사랑하겠죠? 물론이지, 얘야. 어머니는 몇 번이나 정답게 물론이지, 얘야. 하고 반복하셨다. 어머니는 말씀하시기가 괴로운 듯 했지만 곧 만사를 하느님이 하시는 대로 맡겨두어야 하는 법이다. 하고는 곁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다시 말을 이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옵기를. 하느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옵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니는 잠들어 버렸는데 나는 깨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대화는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다. 그 다음 날은 어머니도 기분이 좀 좋아진 것 같았다. 나는 또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절반밖에 못한 고백담 같은 이야기는 다시금 침묵에 쌓였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알리사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서로 그때까지 내가 그 점을 다소 의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뒤이어 일어난 슬픈 사건을 당하여서는 그러한 의심마저도 영원히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미스 아슈비르통과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조용히 운명하셨다.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마지막 발작은 처음에는 그 이전의 발작에 비해 그다지 심한 것 같지 않았다. 마지막 무렵이 되어서야 위험한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친척들도 달려올 틈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옛 친구와 함께 그리운 이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첫날 밤을 새웠다. 나는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흘러내리는 눈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은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나는 놀랐다.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친구가 이렇게 앞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는 미스 아슈비르통이 측은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사촌 누이가 보다 빨리 나에게로 가까이 오리라는 숨은 생각이 끝없이 나의 슬픔을 억누르고 있었다. 다음날 외삼촌이 오셨다. 외삼촌은 당신 딸의 편지를 내게 전해주셨는데 그녀는 그 다음날 플랑티의 이모와 같이 왔다. 제롬, 나의 벗, 나의 동생. 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던 큰 만족을 드릴 수 있었을 몇 마디 말을 돌아가시기 전에 여쭙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 이제는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빌 뿐이야. 그럼 안녕. 내 가엾은 벗. 어느 때보다도 더욱 다정한 너의 알리사로부터. 이 편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 여쭙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는 그 몇 마디는 바로 우리 두 사람의 앞날을 기약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나는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녀에게 곧바로 청혼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녀와 무슨 약속이 필요했겠는가? 우리는 이미 약혼한 사이나 다름없지 않았던가? 우리의 사랑은 이미 친척들에게 비밀이 아니었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외삼촌도 거기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오히려 외삼촌은 벌써부터 나를 자식처럼 대해주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시작된 부활절 방학을 나는 르아부르에서 지냈다. 나는 플랑티의 이모 댁에서 묵었지만 식사는 거의 뷔콜랭 삼촌 댁에서 했다. 펠리시 플랑티의 이모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부인이었지만 내 외사촌 누이들과 나는 그녀와 그리 친숙하게 지내지 못했다. 그녀는 늘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분주했다. 태도나 음성도 거칠었으며 아무 때나 우리들이 귀여워 죽겠다는 듯 귀찮을 정도로 애무를 하는 것이었다. 뷔콜랭 삼촌도 이모를 퍽 좋아했지만 이모와 이야기하는 목소리만 들어보아도 그가 이모보다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더 좋아했던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얘야, 어느 날 저녁 이모가 말했다.
네가 이번 여름엔 뭘 할 작정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일을 결정하기 전에 네 계획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다. 혹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말이야. 아직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여행이나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모가 말을 이었다. 알겠지만 퐁괴즈마루와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서도 네가 오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하긴 거기에 가면 외삼촌이랑 줄리에트가 반가워하겠지만 알리사 말씀이겠죠? 참 그렇구나. 미안하다. 네가 좋아하는 애가 줄리에트라고 생각했구나. 네 삼촌이 이야기해주기 전까지는. 그게 아직 한 달도 채 못 됐다. 알다시피 난 너희들을 무척 사랑하지만 잘 알고 있진 못하단다. 너희들을 만나볼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 말이다. 게다가 난 또 살피는 성격이 못 돼서 나와 관계없는 일은 거들떠볼 겨를이 없단다. 네가 항상 줄리에트하고만 놀길래 난 생각하길 그 애는 상당히 예쁘고 활발하니까. 네, 저는 여전히 그 애하고 잘 놀아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좋아, 그야 다 너 좋을 대로가 아니냐. 말하자면 난 그 애를 전혀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 애는 그렇게 말이 많은 아이가 아니잖니. 어쨌든 네가 그 애를 택했을 때야 무슨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지만 이모님, 저는 알리사를 골라서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유 같은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화낼 건 없다, 제롬. 아기로 한 말은 아니니까. 네 말을 듣다 보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깜빡 잊었구나. 옳지, 옳지. 그러니 결국 만사는 혼인을 해야 끝장이 나는 건데 넌 상중이니 벌써 청혼을 할 수 없지 않니? 예법상 말이다. 게다가 넌 아직 어리고. 그래, 내 생각으로는 어머니도 안 계신데 너 혼자 퐁괴시마리에 가는 것은 남의 눈에 좀 안 좋게 보일지도 모르고. 글쎄, 제가 여행 이야기를 꺼낸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 그러니 말이다. 내가 있으면 만사가 순조로울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여름 한 달 동안은 나도 시간을 비워두었단다. 제가 말만 하면 미스 아슈비르통이 와줄 텐데요. 그녀가 와주리라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충분치가 못해. 나도 함께 가지. 아니, 내가 가엾은 어머니 구실을 대신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모는 갑자기 흐느끼면서 말을 이었다. 단지 집안일을 봐주려는 거야. 그러면 너나 삼촌이나 알리사가 어색해하진 않을 테니 말이다. 펠리시 이모는 자신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일의 효과를 착각하고 있었다. 사실 우리는 이모 때문에 거북스러웠다. 예정대로 이모는 7월부터 퐁괴즈마리에 와 있었고 미스 아슈비르통과 나도 곧 뒤따라왔다. 알리사의 일을 거들어준다는 구실로 이모는 그처럼 조용하던 이 집안을 늘 시끄럽게 만들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이모의 말을 빌리면 만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떠는 수선이 너무도 극성스러워서 알리사와 나는 이모 앞에서는 늘 어색한 채 반벙어리가 되는 것이었다. 이모는 우리를 퍽 쌀쌀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설사 잠자코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모가 우리의 사랑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 반대로 줄리에트의 성격은 호들갑스러운 이모의 성격과 잘 어울렸다. 그리고 작은 조카딸을 유별나게 귀여워하는 이모를 보는 데서 생기는 어떤 반감이 이모에 대한 내 정을 줄게 했던 것 같다. 어느 날 아침 우편물을 받고 나서 이모는 나를 불렀다. 제롬, 정말 딱하게 됐다. 내 딸아이가 아프다고 나를 부르니 아무래도 널 두고 떠나야 할 것 같다. 부질없는 걱정에 사로잡혀 나는 외삼촌을 만나러 갔다. 이모가 떠난 후에도 계속 퐁괴즈마리에 머물러도 괜찮은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두를 꺼내자마자 외삼촌은 누님은 자연스러운 일들을 왜 복잡하게 생각하려 드는지 모르겠어. 그래, 넌 무엇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나겠다는 거냐, 제롬? 하고 소리쳤다.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냐? 이모는 단지 2주일 동안 퐁괴즈마리에 머물렀을 뿐이다. 이모가 떠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내 복상은 우리의 사랑을 흐리게 하기는커녕 더욱 깊게 했다. 단조로운 나날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생활에서는 마치 메아리 치는 장소에서와 같이 우리 마음의 작은 움직임도 들을 수 있었다. 이모가 떠난 지 며칠 지난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식탁에 앉아 이모 이야기를 했다. 지금도 그것이 생각난다. 왜 그렇게 법석이람? 하고 우리는 말했다. 인생의 파도는 그다지도 그녀의 영혼에 휴식을 줄 수 없는 것일까?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여, 그대의 그림자는 여기서 무엇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한 것은 괴테가 슈타인 부인을 두고 그대의 영혼 속에 비친 세상을 본다면 한층 아름다우리라 고 쓴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곧 인간 능력의 무슨 등급 같은 것을 정하고 가장 으뜸가는 등급은 명상의 능력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외삼촌이 쓸쓸히 웃으면서 말했다. 얘들아, 비록 부서져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당신의 모습을 알아보신단다. 사람의 생애 중에 어느 한 시기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펠릿이 이모만 하더라도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녀의 몇몇 단점은 모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란다. 그러므로 그런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너희들처럼 가혹하게 그녀를 비난할 수가 없다. 젊은 시절에 남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성격도 늙어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게 마련이지. 지금 너희들이 펠리시 이모의 수다스럽다고 생각하는 성격도 처음에는 생기발랄하여 귀엽고 생각나는 대로 해버린다든가 소탈하다든가 애교가 있다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란다. 그녀와 나는 지금의 너희들과 비슷했다. 나는 너와 퍽 비슷했단다, 제롬. 아마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닮았을지도 몰라. 펠리시 이모는 또 지금의 줄리에트와 아주 비슷했다. 그래, 몸매까지도. 그리고 문득 삼촌은 딸 쪽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네 목소리를 들으면 펠리시 이모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다. 미소 지을 때도 너와 똑같았어. 그리고 이건 얼마 안 가서 없어졌지만 너처럼 가끔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에 앉아서 팔꿈치를 짚고 깍지 낀 두 손을 이마에 갖다 댄 채 가만히 있곤 했었지. 미스 아슈비르통은 나를 돌아다보고 속삭이듯 말했다. 네 어머니의 모습을 지닌 것은 알리사야. 그 해의 여름은 찬란했다. 만물에 푸른 하늘이 스며든 것 같았다. 우리의 열정은 불행도 죽음도 극복하고 있었다. 어둠은 우리 앞에서 물러갔다. 아침마다 기쁨이 내 잠을 깨워주었다. 동틀 무렵이면 일어나서 일출을 맞으러 달려가곤 했다. 지금도 그때를 회상해보면 이슬로 한박 젖었던 그 순간이 눈앞에 떠오른다. 늦도록 자지 않는 습관이 있었던 알리사에 비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줄리에트는 나와 함께 정원으로 내려가곤 했다. 자기 언니와 나 사이에서 그녀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그녀도 내 이야기에 실증을 내지 않는 것 같았다. 알리사 앞에서는 너무나 격정적인 사랑으로 인한 조심과 압박감 때문에 감히 하지 못하던 이야기도 줄리에트에게는 털어놓았다. 알리사도 나의 이런 버릇을 눈치챈 것 같았다. 우리가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혹은 모르는 척한 것인지 아무튼 자기 동생 앞에서 내가 아주 쾌활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아, 사랑의, 벅찬 사랑의 가장된 미묘함이여. 어떤 비밀의 길을 거쳐 그대는 우리를 웃음에서 눈물로 가장 천진한 기쁨에서 덕행의 욕으로 이끌어가는가. 그 여름은 너무도 맑게, 너무도 매끄럽게 가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가버린 날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기억도 남아있지 않다. 그 무렵의 일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야기와 독서뿐이다. 슬픈 꿈을 꾸었어. 방학이 거의 끝나가는 어느 날 아침, 알리사가 내게 말했다. 난 살아있는데 넌 죽어 있었어. 아니,
네가 죽는 걸 본 건 아니고 단지 네가 죽어 있는 거야. 정말 무서웠어.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이어서 나는 네가 잠시 어디 가고 없을 따름이라고 마음먹었어. 우리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꼭 다시 만날 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안간힘을 쓰다가 잠에서 깼어. 아침에는 꿈속에 있는 것 같았어. 꼭 그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것 같았어. 여전히 너와 떨어져 있는 것 같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그녀는 낮은 소리로 덧붙였다. 일생 동안 너와 떨어져 있게 될 것 같았어. 그리고 나는 일생 동안 몹시 애를 써야 될 것 같았어. 어째서? 우리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 위해 저마다 몹시 애써야만 할 것 같았어.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정색해서 받아들이진 않았다. 혹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녀에게 반박이라도 하려는 듯 갑자기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난 오늘 아침 너와 결혼하려고 했던지 죽음밖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리라는 꿈을 꾸었어. 너는 죽음이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하고 그녀는 말했다. 말하자면 나는 죽음이 오히려 우리를 접근시켜 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래, 살아서 헤어져 있었던 것을 접근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 이야기는 모두가 골수에까지 사무쳐 지금도 그 말의 억양까지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지닌 중대한 뜻을 훨씬 후에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여름은 사라져가고 있었다. 벌써 들판은 대부분 텅 비어 있었고 시야는 더욱 허전하게 넓어졌다. 내가 떠나기 전날, 아니 그 전날 저녁, 나는 줄리에트와 같이 아래 정원 숲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어제 저녁 알리사에게 암송해 준 게 뭐지? 줄리에트가 물었다. 언제 말이야? 저 폐광 옆 벤치에서 말이야. 둘만 남겨놓고 우리가 먼저 와버렸을 때. 아, 아마 보들레리의 시였을 거야. 어떤 시? 내게는 들려주고 싶지 않아? 이윽고 우리는 차가운 어둠 속에 잠기리.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읊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는 곧 여느 때와 달리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받아 읊었다. 잘 있거라. 너무나도 짧았던 우리들 여름날의 화려한 빛이여. 아니 너 그 시를 알고 있었니? 하고 나는 놀라 소리쳤다. 넌 시를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왜? 오빠가 내게 읊어주지 않아서? 그녀는 웃으면서 다소 부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때때로 오빠는 날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아주 총명하면서도 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난 한 번도 네가 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고 또 너도 나한테 시를 읊어달라고 부탁해 본 적이 없잖아. 그야 알리사가 도맡고 있으니까.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모레 떠나는 거야? 하고 물었다. 그래야겠어. 올겨울에는 무엇을 할 작정이야? 사범학교 1학년생이지 뭐. 알리사하고는 언제 결혼할 거야?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안 되겠지. 그리고 그 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욱 잘하기 전엔 안 할 생각이야.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 아직 알고 싶지 않아. 마음을 끄는 일이 너무 많아서 무엇이든 하나를 택해서 그것에만 몰두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를 난 될 수 있는 대로 미룰 생각이야. 약혼을 미루는 것도 생활이 고정될까봐 두려워서야? 나는 말없이 어깨만 으쓱했다. 그녀는 다그쳐 물었다. 그럼 왜 약혼을 미루고 있어? 왜 당장 약혼하지 않는 거야? 구태여 약혼할 필요가 어딨어. 세상 사람들이야 알든 말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린 서로 짝이잖아. 나는 내 생명을 그녀에게 바치려 하고 있는데 내 애정을 무슨 약속 따위로 얽매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맹세 같은 건 사랑에 대한 모독이야. 알리사를 의심하지 않는 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녀와 약혼을 해야 하지? 내가 믿지 못하는 건 알리사가 아니라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가 지난날 내가 우연히 알리사와 그 아버지의 대화를 엿들었던 정원까지 왔다. 그러자 불현듯 좀 전에 정원 쪽으로 나갔던 알리사가 어쩌면 지금쯤 그 둥그런 갈림길에 앉아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직접 만나서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유혹했다. 나는 내가 꾸민 연극에 신이 나서 소리를 높여 아! 하고 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흔히 하는 좀 과장되고 감격적인 어조로 외쳤다. 그리고 나 자신의 이야기에 너무나 열중했기 때문에 줄리에트가 하는 말 속에서 그녀가 입에 올리지 않고 있는 이야기의 뜻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아, 사랑하는 이의 영혼 위에 몸을 굽혀 마치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 영혼 속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 속에서도 자기 자신 속에서처럼 아니 자기 자신 속에서보다 한층 뚜렷이 자기의 모습을 헤아려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애정은 부드러워질까? 사랑은 또 얼마나 순수해질까? 줄리에트가 쓰라린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나는 그것이 내가 늘어놓은 이 값싼 서정이 자아낸 효과라 생각하고 흡족해했다. 그녀는 갑자기 내 어깨에 얼굴을 파묻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제롬, 반드시 알리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다짐해줘. 만일 오빠로 인해 언니가 고민하는 일이 생긴다면 난 정말로 오빠를 미워할 테야. 하지만 줄리에트, 나는 그녀를 끌어안아 이마를 쳐들면서 말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증오하게 될 거야. 네가 알아준다면 내가 아직 앞길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녀와 함께 좀 더 훌륭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야. 알리사 없이도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난 하고 싶지 않아. 오빠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알리사는 뭐라고 하지? 하지만 난 그런 이야기를 알리사에게 한 적이 없어. 우리가 아직 약혼을 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야. 결혼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린 아직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 아, 줄리에트. 알리사와 함께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되는지 나는 감히 알겠지? 그녀에겐 감히 그런 이야기를 못해. 갑자기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아니, 그게 아니야. 난 두려워. 알리사를 겁나게 할까봐. 알겠니? 내가 예상하는 저 큰 행복을 알리사가 겁내지 않을까 두려워. 언젠가 알리사에게 여행하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지. 그녀는 조금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지 그러한 나라들이 있고 그 아름다운 나라에 남들이 가볼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야. 오빠는 여행하고 싶어? 어디든지 다 가보고 싶어. 삶 전체가 내게는 긴 여행처럼 생각돼. 그녀와 함께 여러 가지 책과 온갖 사람들과 여러 나라를 거쳐가는 긴 여행 같아. 닻을 올려라 하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럼 때때로 생각해 하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을 마치 상처받은 새처럼 땅에 떨어지게 내버려둔 채 말을 계속했다. 밤에 떠난다. 여명의 눈부신 햇살 속에서 잠을 깬다. 그리고 불안정한 파도 위에 단둘이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는 아주 어렸을 때 지도에서 보았던 어느 항구에 도착한다. 거기서는 온갖 것이 낯설고 오빠가 팔에 기댄 알리사와 함께 배에서 무트로 내려오는 게 보이는 것 같아. 우리는 곧장 우체국으로 가서 하고 나는 웃으며 덧붙였다. 줄리에트가 우리에게 붙여준 편지를 찾고 이 줄리에트가 남아있는 퐁게지마르에서 붙인 편지를 아마도 오빠와 언니에게 퐁게지마르는 작고 쓸쓸하고 까마득하게만 생각될 거야. 이것이 분명 그녀의 말이었는지 나는 단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오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사랑의 표현 말고는 아무 이야기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둥그런 갈림길 근처에 다다랐다. 거기서 막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나무 그늘에서 알리사가 불쑥 나타났다. 그녀의 안색이 너무나 창백했으므로 줄리에트는 질색하여 소리를 질렀다. 정말 몸이 이상해. 하고 알리사는 중얼거렸다. 바람이 차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는 곧 우리 곁을 떠나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가 버렸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야. 알리사가 좀 멀어지자마자 줄리에트가 말했다. 하지만 알리사가 기분 상할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 반대로 가겠어. 언니 뒤를 쫓아가면서 그녀가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알리사는 저녁 식사 때 나타났지만 곧 골치가 아프다고 하며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우리의 대화에서 무엇을 들은 것일까? 나는 걱정스럽게 우리가 했던 말들을 회상해 보았다. 그리고 내가 줄리에트에게 너무 바싹 붙어서 걷고 있었다는 것, 줄리에트의 몸에 팔을 감고 있었다는 것이 아마 잘못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늘 하던 버릇이 아니었던가. 뿐만 아니라 알리사는 이미 몇 차례나 우리가 그렇게 걷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스스로의 잘못을 더듬어 찾고 있으면서도 내게 잘 들리지 않아서 기억도 나지 않는 줄리에트의 말을 오히려 알리사가 더 잘 알아들었으리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으니 나는 얼마나 슬픈 장님이었던가. 할 수 없지. 불안으로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알리사가 나를 의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진 나는 또 다른 위험이라곤 도무지 생각지도 못한 채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음날 약혼을 해버리기로 결심했다. 나 자신이 줄리에트에게 약혼의 불필요성에 대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녀의 말에서 암시를 받아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이리라. 그것은 내가 떠나기 전날이었다. 그녀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나와의 이별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그녀는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단둘이서 만나지도 못한 채 날이 저물었다. 서로 이야기도 나눠보지 못한 채 떠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나는 저녁 식사 조금 전에 그녀의 방으로 갔다. 그녀는 산호 목걸이를 걸기 위해 두 팔을 올리고 등을 문 쪽으로 돌린 채 두 개의 촛불 사이에 있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처음 그녀가 나를 본 것은 거울 속에서였다.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얼마 동안 그대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니, 문이 닫혀져 있지 않았니? 그녀는 말했다. 노크를 했는데 대답이 없었어. 알리사, 내가 내일 떠나는 걸 알고 있어? 그녀는 아무 대답도 없이 끝내 걸지 못한 목걸이를 벽난로 위에 놓았다. 약혼이란 말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거칠게 여겨졌기 때문에 나는 생각나는 대로 멀리 빗대어 말했다. 그녀는 내 말뜻을 알아차리자 휘청거리는 듯 벽난로에 몸을 기댔다. 그러나 나는 몸이 너무나 떨렸기 때문에 되도록 그녀를 쳐다보는 것을 피했다. 나는 그녀 곁에 있었다. 나는 눈을 들지 않은 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피하지 않고 얼굴을 약간 숙이면서 내 손을 들어 입술에 갖다 댔다. 그리고 몸을 반쯤 내게 기댄 채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니야, 제롬 아니야. 약혼하지 말자, 제발. 내 심장이 너무나도 뛰었기 때문에 그녀도 그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한결 다정스럽게 말했다. 안 돼, 아직은. 그녀는 내가 왜? 하고 묻자. 왜냐고 묻고 싶은 건 오히려 나야. 왜 이 상태를 바꾸자는 거야? 하고 대답했다. 나는 감히 그 전날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는지 내 생각에 답하는 듯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까지 행복해질 필요가 없어.
이대로 우린 행복하잖아.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고 했다. 그렇지 않아. 널 두고 떠나야 하니까. 이봐, 제롬. 오늘 저녁엔 이야기를 못하겠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망치지 말자. 아니야, 아니야. 난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어. 안심해. 내가 편지를 보내줄게. 이유를 설명할게. 꼭 쓸게. 내일이라도. 네가 떠나면 곧. 자, 이젠 가봐. 어머나, 우는 것 좀 봐. 그만 가줘. 그녀는 나를 떼밀며 조용히 몸을 빼냈다. 그것이 우리의 작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한마디도 못했고 이튿날 내가 떠날 때도 그녀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를 태운 마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창가에서 작별의 손짓을 하고 있는 그녀를 나는 보았다.